엄마, 진짜 노망났어? 왜 자꾸 고집을 피워? 당장 내놓으라고. 화려한 결혼식 대기실, 아들은 고성과 함께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뜯겨나간 저고리 고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어머니. 어차피 죽으면 다 내 거잖아. 아들한테 아파트 하나 주는 게 아까워. 아들의 경멸 어린 눈빛에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이 마주한 건 매매 완료 딱지가 붙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팔렸어? 엄마 어디 갔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참교육. 사연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안부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넘치는 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신부 대기실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혜진이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아름다워야 할 신부 대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하객들이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이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진이 짙은 화장이 번질 정도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김영숙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아파트 증여 계약서 어디 있냐고요? 김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케를 주워 올리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얘야, 목소리 좀 낮춰라. 밖에 손님들 다 듣는다. 내가 식 끝나면 준다고 했잖니.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그래. 이혜진이 김영숙의 손에서 부케를 낚아채 다시 바닥에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식 올리고 나면 입 싹 닦으시려고요? 당장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 제 명의로 해준다는 확약서랑 인감 지금 안 주면 저 식장 안 들어가요. 김영숙이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이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오늘은 우리 민호랑 네가 부부가 되는 좋은 날이야. 돈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잖니.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턱시도를 입은 박민호가 들이닥쳤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온 박민호가 씩씩거리며 김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혜진이를 왜 이렇게 화나게 해? 밖에서 다 들린다고. 김영숙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박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처가 지금 억지를 부리지 않니? 식도 안 올렸는데 당장 집문서부터 내놓으라고 난리다. 박민호가 김영숙의 말을 뚝 자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어차피 줄 거 그냥 지금 주면 되잖아. 엄마 때문에 혜진이 기분 다 망쳤어. 책임질 거야? 김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예비 며느리의 억지 앞에서 엄마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영숙이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준다. 식 끝나고 혼인신고 제대로 하면 그때 줄 거야.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준다고 했다. 이혜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으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결혼 안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기치네. 오빠, 나 이 결혼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해. 박민호가 우는 이혜진을 보더니 눈이 뒤집힌 듯 김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민호가 김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노망 났어? 왜 자꾸 고집을 피워? 당장 내놓으라고. 김영숙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그 순간 박민호의 손이 김영숙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김영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죠. 박민호가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지.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김영숙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저고리에 고름이 툭 하고 뜯겨나갔고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습니다. 로비에서 웅성거리던 친척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박상철이 달려와 박민호를 뜯어말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애미한테 무슨 짓이야? 박민호가 씩씩거리며 헝클어진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삼촌은 빠지세요.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러잖아요. 바닥에 쓰러진 김영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속살보다 아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김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김영숙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김영숙이 바닥에 뒹구는 핸드백을 집어들고는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박민호가 그런 김영숙을 보며 여전히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어디가? 문서 내놓기 전엔 못 나가. 김영숙이 박민호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서늘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친척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김영숙을 잡으려 했지만 김영숙은 뿌리치고 비상구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이혜진이 울음을 뚝 그치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며 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그냥 가시는데? 진짜 안 주시려나 봐. 박민호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그냥 삐져서 시위하는 거야. 며칠 지나면 집문서 들고 다시 올걸?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사니까. 식장 안은 이미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주석에는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고 의자는 덩그러니 비어 있었죠.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하객들은 박수를 치는 대신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기에 바빴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영상으로 찍혀 퍼지고 있었거든요. 박민호와 이혜진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행진을 했지만 그들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하던 박민호가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전화기 꺼놨네. 이따 집에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문서 찾아오자. 이혜진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족두리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나 오늘 기분 잡쳤어. 오빠가 알아서 받아와. 안 그럼 나 진짜 친정 갈 거야.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고 박민호와 이혜진은 피로연도 제쳐두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민호가 계속해서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이혜진이 창밖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주버님 표정도 안 좋던데 친척들한테 뭐라고 둘러대지? 쪽팔려서 진짜. 박민호가 이혜진의 손을 잡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다 해결된다니까. 엄마 성격 알잖아. 며칠 화내다가도 내가 가서 빌면 밥 차려줄 사람이야. 집문서도 금방 나올 거고. 어느새 택시는 김영숙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동 입구로 들어서며 박민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화려한 예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마치 빚쟁이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초조해 보였죠. 현관문 앞에 선 박민호가 익숙하게 도어락 커버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경고음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삐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혜진이 팔짱을 끼고 발을 구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뭐해? 번호도 몰라? 박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 생일인데. 설마 그새 바꿨나? 박민호가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나 민호야.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더욱 세게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장난치지 말고 문 좀 열어보라고. 혜진이도 왔단 말이야. 그때 옆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러닝셔츠 차림의 중년 남자가 튀어나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대낮부터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야? 시끄러워 죽겠네. 박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우리 엄마 집이에요. 문을 안 열어줘서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옆집 남자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집 할머니 며칠 전에 이사 갔어. 집 팔렸다고. 박민호와 이혜진이 동시에 입을 떡 벌리며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습니다. 네, 이사를 가다니요? 집이 팔려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옆집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 며칠 만에 짐 다 빼고 나갔다고. 지금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입주 청소까지 싹 끝난 빈집이야. 그러니까 그만 두드리고 좀 가. 남자가 쾅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박민호는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혜진이 핸드백으로 박민호의 등을 세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집을 팔고 도망을 가? 그럼 우리 신혼집은? 내 아파트는 어떡할 건데?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잡고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 차갑게 굳게 닫힌 철문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김영숙의 다친 마음처럼 그 문은 두 사람을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소동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민호는 퀭한 눈으로 파출소 민원실 의자에 앉아 담당 경찰관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전화를 안 받은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난 게 틀림없어요. 납치라든가. 담당 경찰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박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민호 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으세요. 김영숙 씨는 실종된 게 아닙니다. 박민호가 책상을 쾅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도 비었고 전화도 꺼져 있는데 실종이 아니면 뭡니까?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박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경찰서에 오셔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셨어요. 아들이라는 분이 찾아오면 절대로 거주지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법적으로 성인이시고
본인 의사가 확실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박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렸습니다. 신변 보호요? 엄마가 나를 피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위협을 느꼈을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 나가세요. 박민호는 쫓겨나듯 파출소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박민호의 등골은 서늘하기만 했죠.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등기부등본 열람 앱을 켰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화면에 뜬 붉은 글씨를 본 박민호가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아, 진짜 팔았네. 그것도 금매로. 이 돈을 다 들고 어디로 간 거야? 같은 시각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숲속.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임의 웅장한 로비로 고급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김영숙은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김영숙이 로비 안내 데스크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배인이 김영숙을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숙 회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입주금은 확인됐나요?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로 달라고 했는데. 지배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대기자가 많아서 1년은 기다리셔야 하는데 웃돈까지 얹어주셔서 급하게 나온 공시를 바로 배정해 드렸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김영숙이 로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예술작품들은 미술관을 방불케 했으니까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느라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습니다. 김영숙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배정받은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통창 너머로 푸른 숲과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죠. 짐을 풀어주려는 직원을 물리고 김영숙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김영숙이 가져온 가장 큰 여행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깊숙한 곳에서 낡고해진 갈색 서류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영숙이 그 가방을 소중하게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다시 꺼낼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김영숙은 방 한쪽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고 서류 가방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김영숙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폭풍우를 대비한 김영숙만의 무기였으니까요. 한편 서울의 한 허름한 빌라촌. 박민호와 이혜진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에 짐을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마저 날리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급하게 구한 월세방이었죠. 이혜진이 코를 막고 발을 구르며 박민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 냄새 안 나? 나더러 이런 데서 살라고? 임신이라도 하면 애한테 곰팡이 먹일 거야? 박민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삿짐 박스를 나르다 말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엄마 찾으면 바로 나갈 거야. 나도 미치겠다고. 이혜진이 신던 구두를 벗어 박스에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그 엄마가 지금 경찰까지 불러서 오빠를 범죄자 취급하잖아. 돈은 다 들고 튀었는데 무슨 수로 찾아? 박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배달이라도 시켜. 박민호가 배달 앱을 켜고 결제 버튼을 눌렀지만 곧이어 경쾌하지 못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도난 분실 카드입니다. 박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닥에 던질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카드가 정지됐어.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까지 싹 다 막아버렸다고. 이혜진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오빠 능력 없으면 효도라도 잘했어야지. 머리채는 왜 잡아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박민호가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이혜진을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옆에서 부추겼잖아. 당장 집문서 안 받아오면 결혼 안 한다고 난리친 게 누군데. 두 사람의 고성이 얇은 벽을 넘어 골목길까지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라한 단칸방의 현실은 신혼의 단꿈을 짓밟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다시 노블레스 하임의 저녁 식사 시간. 김영숙은 호텔 레스토랑 같은 식당에 앉아 우아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식탁 끝머리에 앉아 식은 밥을 먹거나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반찬을 집던 예전의 모습은 없었죠. 김영숙이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물 떠와라, 국이 짜다 하며 타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식탁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영숙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내 돈 내고 내가 대접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하지만 김영숙의 눈가에는 어렴풋이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유의 달콤함 뒤에는 30년 넘게 품어온 자식을 끊어내야 했던 어미의 쓰라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민호는 퉁퉁 부은 눈으로 휴대폰 주소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모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민호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니? 박민호가 곧바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모. 흐흑. 저예요. 민호. 수화기 넘어 이모의 목소리에 걱정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엄마랑 연락은 됐니? 언니가 전화도 안 받고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 박민호가 코를 훌쩍이며 더욱 처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셨나 봐요. 집도 팔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제가 결혼식 날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흑흑. 혹시 이모는 아세요? 엄마 어디 계신지? 이모가 잠시 망설이는 듯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제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잘 있다고 걱정 말라더라. 박민호의 눈이 번뜩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제발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싶어서 그래요. 네. 이모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에휴 그래. 핏줄이 어디 가겠니? 가서 잘 말씀드려봐. 경기도 쪽에 노블레스 하임인가? 거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 아주 비싼 실버타운이라던데. 박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블레스 하임이요? 감사합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박민호가 전화를 뚝 끊자마자
표정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눈물 자국은 온데간데였고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만이 남았죠. 옆에서 자고 있던 이혜진을 발로 툭툭 차며 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야, 일어나. 찾았어. 엄마 찾았다고. 이혜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눈을 비비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딘데? 또 이상한 시골 구석 아니야? 박민호가 차 키를 챙겨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노블레스 하임이래. 거기 보증금만 수억 원인 최고급 실버타운이야. 엄마가 내 돈 다 들고 거기로 튀었어. 이혜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럼 거기 가면 돈 받을 수 있는 거야? 박민호가 현관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 보고 싶어서 숨으신 건데 내가 가서 달래드려야지. 빨리 옷 입어. 렌터카 빌려서 바로 간다. 이혜진이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으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사죄의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가지고 있을 그 막대한 현금 뭉치 생각뿐이었죠. 낡은 빌라의 철문이 쾅 하고 닫히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렌터카 한 대가 경기도 외곽의 숲길을 가로질러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임의 정문 앞에 요란하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민호는 잔뜩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보안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문 좀 엽시다. 여기 입주민 아들이 왔는데 차단기가 왜 안 올라가? 보안실에서 나온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장이 박민호와 조수석에서 내리는 이혜진을 막아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입주민의 사전 예약 없이는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방문하실 호수와 입주민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박민호가 선글라스를 벗어 셔츠 주머니에 꽂으며 보안팀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답답하게 구네. 펜트하우스에 사는 김영숙 씨 아들이라고요. 엄마 보러 왔다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해?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잠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숙 회원님께서는 직계가족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방문을 거부하셨습니다. 특히 박민호 씨와 이혜진 씨는 접근 금지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혜진이 씩씩거리며 보안팀장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접근 금지?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오빠가 외아들인데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당신들이 중간에서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보안팀장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저희는 회원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당장 차 돌려서 나가주세요.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박민호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해볼 테면 해봐. 내가 내 엄마 만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엄마 나와봐. 나 민호야. 고요하던 실버타운 입구가 박민호의 고성으로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입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박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혜진이 갑자기 배를 감싸쥐며 연기톤으로 신음했습니다. 아, 배야.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아기가 놀랐나 봐. 이혜진이 보안팀장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소식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뱃속에 있는 애 잘못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제발 인터폰이라도 한 번만 하게 해줘요. 보안팀장이 임신이라는 말에 잠시 당황하여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박민호가 인터폰 쪽으로 달려가 김영숙의 호수를 눌렀습니다. 뚜, 뚜.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스피커 너머로 김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박민호가 인터폰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나야, 민호. 경비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밖에서 난리도 아니야. 혜진이 임신해서 배 아프다고 쓰러졌어. 문 좀 열어줘, 빨리.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스피커를 통해 김영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혜진이 불임이라 아이 못 갖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이혜진이 배를 움켜쥐고 있던 손을 멈칫하며 인터폰을 째려보았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김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보안팀장님, 거기 듣고 계시죠? 저 사람들 내 가족 아닙니다. 잡상인이니까 당장 경찰 불러서 쫓아내세요. 뚝. 인터폰이 끊어지는 소리가 매정하게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황실 정문으로 지원 바람. 경찰의 주거 침입 및 업무 방해로 신고하세요. 사이렌 소리처럼 들리는 보안팀장의 목소리에 박민호와 이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멀리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공봉을 차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민호가 이혜진의 손을 잡아 끌며 차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타. 일단 튀어. 경찰 오면 골치 아파. 두 사람은 허둥지둥 차에 올라타더니 꽁무니가 빠지게 후진하여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먼지만 자욱하게 남은 정문을 CCTV 모니터로 지켜보던 김영숙은 인터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왔지만 김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잘했어. 잘한 거야.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거머리야. 한참을 방 안에서 서성이던 김영숙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김영숙의 발걸음이 화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물감 냄새와 함께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캔버스를 채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표정을 보며 김영숙은 잊고 있었던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식 때문에 포기했던 화가의 꿈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김영숙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은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인상 좋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미술 강사 박 원장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김영숙에게 붓 한 자루를 건네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죠. 그림은 보는 것보다 직접 그릴 때 마음이 더 잘 보입니다. 김영숙이 쭈뼛거리며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서요. 그냥 구경만. 박 원장이 김영숙을 빈 이젤 앞으로 안내하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색깔로 풀어낸다고 생각하세요. 화가 나면 빨간색을 칠하고 슬프면 파란색을 칠하고요.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붓에 붉은색 물감을 듬뿍 찍었습니다. 하얀 캔버스를 보자 방금 전 인터폰 너머로 들리던 아들의 뻔뻔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김영숙이 캔버스에 거칠게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선은 삐뚤빼뚤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캔버스는 온통 붉고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김영숙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후련해 보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박 원장이 감탄한 듯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감정 표현이 아주 솔직하고 강렬해요. 계속 그려보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이 박 원장을 올려다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박민호는 대리운전 앱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났고 당장 카드값을 메우려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호출이 울리고 박민호는 취객의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잔소리를 시작하자 박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좀 살살 가요. 운전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해? 박민호가 백미러로 손님을 노려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저씨, 이 정도면 양반이죠. 토할 것 같으면 미리 말해요. 시트 버리면 세차비 청구할 거니까. 손님이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 이 사람이 손님한테 말버릇이 왜 이래? 당장 세워. 너 내려. 결국 박민호는 도로 한복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운행 요금은커녕 신고를 당해 벌점만 먹은 박민호가 길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에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시비네. 엄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며칠 뒤 노블레스 하임의 야외 테라스에서는 와인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영숙은 박 원장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와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김영숙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옆에 있던 회원이 휴대폰을 들어 그 모습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늘 너무 예쁘다. 이거 우리 실버타운 홍보 모델 해도 되겠어. 내 SNS에 올려서 자랑해야지. 김영숙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주책이야. 늙은이가 무슨 모델이라고. 하지만 김영숙의 표정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 시각 좁은 단칸방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이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오빠, 이것 좀 봐. 대박이야. 컵라면을 먹던 박민호가 놀라서 국물을 쏟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깜짝 놀라게. 이혜진이 휴대폰 화면을 박민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노블레스 하임의 우아한 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김영숙이 박 원장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혜진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좀 봐. 아주 신나셨어. 우리가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와인 파티를 하고 계신다고. 박민호의 시선이 김영숙 옆에 있는 박 원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은회색 머리를 한 박 원장이 김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박민호의 눈에는 몹시 거슬렸습니다. 박민호가 젓가락을 부러뜨릴 듯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늙은이는 또 뭐야?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웃고 있는 꼴 좀 보라고. 이혜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거 딱 봐도 제비네.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거야. 어머니가 세상 물정 모르시니까 저런 놈한테 홀려서 돈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라고. 박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안 그래도 돈 때문에 미치겠는데 내 돈을 엄한 놈이 가로채? 절대 안 되지. 저 늙은이가 내 유산 다 빼먹기 전에 당장 막아야 해. 박민호의 눈이 탐욕과 질투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몫이라 여기는 돈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사진 속 김영숙의 환한 미소와 박민호의 일그러진 얼굴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숲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노블레스 하임의 정원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김영숙의 화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김영숙은 마치 수행자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젤 앞에 앉은 김영숙이 마지막 터치를 끝내고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캔버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낡은 등대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박 원장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이번 그림은 정말 압권입니다. 슬픔을 넘어선 어떤 숭고함까지 느껴져요. 김영숙이 앞치마에 묻은 물감을 닦아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이죠.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숫덩이들이 다이아몬드가 된 기분이에요. 박 원장이 품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꺼내 김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인사동 갤러리 대관 계약서입니다. 김영숙이 놀란 눈으로 봉투와 박 원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네, 전시회요? 저 같은 초짜가 감히 인사동에서요? 말도 안 돼요. 박 원장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김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늦깎이 천재 화가 김영숙 데뷔 전. 이게 이번 전시회 타이틀입니다. 평론가들도 영숙 씨 그림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의 뒷바라지만 하느라 자신의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서울의 반지하 방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박민호는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퉁퉁 부른 라면, 면발을 후루룩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옆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 사진을 검색하며 한숨만 푹푹 쉬어댔습니다. 박민호가 국물을 들이키며 텔레비전 채널을 무심코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지나 문화뉴스 채널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붓을 들어 예술계의 샛별로 떠오른 화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김영숙 씨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박민호가 젓가락을 입에 문 채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련된 모습의 김영숙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블라우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김영숙은 박민호가 알던 밥해주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예술의 걸음이 되었죠. 박민호의 입에서 젓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라면 국물이 바지에 튀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는 이혜진을 불렀습니다. 야, 저거 엄마 아니야? 이혜진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헐, 대박. 어머님 맞네. 와, 저 옷 뭐야? 저거 내가 사고 싶었던 명품 브랜드잖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영숙 작가의 작품은
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을 호가하며 예약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단어에 박민호와 이혜진의 눈이 동시에 번쩍였습니다. 이혜진이 박민호의 팔을 잡고 흔들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들었어? 그림 하나에 수천만 원이래. 어머님이 돈방석에 앉으신 거야. 박민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텔레비전 앞으로 기어가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진짜 성공했네. 저게 다 얼마야? 저 돈이면 빚도 다 갚고 아파트도 살 수 있잖아. 이혜진이 구석에 처박아뒀던 이혼 서류를 찾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당장 가야지 뭐해? 전시회 한다잖아. 기자들도 많이 올 텐데 우리가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면 어머님도 체면 때문에라도 받아주실 거야. 박민호가 벌떡 일어나 장롱을 뒤지며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마음이 약해. 내가 가서 싹싹 빌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거야. 혜진아, 너도 제일 비싸 보이는 옷 입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돼.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곰팡이 핀 방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생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당일 인사동의 갤러리 앞은 화환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입구에는 김영숙 데뷔전이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죠. 갤러리 안 김영숙은 유명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화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를 귀부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박 원장이 곁에서 김영숙을 에스코트하며 유명 평론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영숙 씨 그림을 꼭 소장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영숙이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누추한 그림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갤러리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 작가 아들이라니까. 비켜. 우리 엄마 보러 왔다는데 왜 막아? 경호원들이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고 그 앞에는 꾀재재한 양복을 입은 박민호와 짙은 화장으로 초라함을 가리려 애쓴 이혜진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갤러리 안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호야. 기자 양반들, 내가 저 김영숙 화가 아들입니다. 플래시를 터뜨리던 사진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로 김영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박 원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영숙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영숙 씨, 제가 처리할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안에 계세요. 김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결할게요. 언제까지나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영숙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홍해 갈라지듯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김영숙은 박민호와 이혜진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몰골은 생각보다 더 형편없었지만 김영숙의 눈에는 동정심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김영숙을 보자마자 억지 눈물을 짜내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엄마, 흐흑,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혜진도 옆에서 눈치를 보며 콧소리를 섞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왔어요. 어머님, 그림 진짜 멋있다.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라는 타이틀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김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당신들 누구시죠?
박민호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민호잖아. 엄마 아들 박민호. 김영숙이 싸늘한 눈빛으로 박민호를 내려다보며 기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아들은 6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었죠.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모르는 낯선 분이네요. 갤러리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호가 얼굴이 벌개져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죽긴 누가 죽어? 돈 좀 벌었다고 자식 모른 척하는 거야? 이 그림들 다 내 덕분에 그린 거잖아. 김영숙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내보내세요. 영업 방해입니다. 경호원 2명이 박민호와 이혜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혜진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우리 시어머니야. 저 여자가 우리 돈 훔쳐가서 그림 그린 거라고. 저거 다 우리 돈이야.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이혜진의 말을 수첩에 적으려 하자 김영숙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 머리채를 잡은 페류나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왔군요. 여러분, 저 그림 속에 있는 붉은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들이 찢어놓은 제 피눈물입니다. 김영숙의 당당한 폭로에 기자들은 박민호 부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머리채를 잡으셨습니까? 돈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까? 사실입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자 박민호와 이혜진은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안 찍어. 다 비켜. 결국 2사람은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 갤러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영숙은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낡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잠시 시끄러웠네요. 계속 즐겨주십시오. 하객들은 김영숙의 당당한 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밖에서 쫓겨난 박민호 부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그리고 김영숙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갤러리 밖 골목, 박민호는 찢어진 양복을 털며 닫힌 문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엄마 돈, 내가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올 거야. 치매 진단서 끊어서라도 다 뺏어올 거라고.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박민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올린 전시회 덕분에 김영숙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작품 구매 문의를 처리하느라 김영숙은 작업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일 새도 없었죠.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에 김영숙의 얼굴색은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문서를 정리하던 김영숙이 이마를 짚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옆에서 캔버스를 정리하던 박 원장이 놀라 달려와 김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쉬라니까요. 김영숙이 책상을 짚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주문 들어온 것만 마저 정리하고요. 하지만 김영숙의 손은 이미 종이를 쥘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김영숙이 고개를 저으려던 찰나 시야가 까맣게 전멸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김영숙이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박 원장이 비명을 지르며 김영숙을 받아 안았습니다. 영숙 씨, 정신 차려요. 영숙 씨. 박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평화롭던 실버타운의 오후를 깨뜨렸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박 원장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박 원장을 찾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박 원장이 다급하게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검사 결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쇼크인데 정밀 검사를 하려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원 수속도 해야 하고요. 박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의사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직계 가족분 안 계십니까? 아드님이 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박 원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아들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지만 지금은 김영숙의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박민호는 좁은 단칸방에서 소주를 병째에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쫓겨난 분풀이로 낮술을 마신 탓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이혜진은 옆에서 신경질적으로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민호가 귀찮다는 듯 액정을 확인하더니 낯선 번호에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군데 자꾸 전화질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호 씨 되십니까? 여기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모친 김영숙 님께서 쓰러지셔서 이송되셨습니다. 위급하실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박민호가 술이 확 깨는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로 닦으며 박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쓰러졌다고요? 혹시 돌아가셨나요?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의식은 없으시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니 빨리 와주세요. 박민호가 전화를 끊자마자 무릎을 치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으하하, 혜진아, 대박 터졌다. 기회가 왔어. 이혜진이 깜짝 놀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님 왜? 박민호가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으며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대. 의식이 없단다. 보호자가 필요하다잖아. 내가 가서 도장만 찍으면 이제 엄마는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이혜진의 눈도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해야 해. 아예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돈 관리하지.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다발을 쥘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민호와 이혜진은 응급실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 원장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오는군요. 어머님 상태가. 박민호가 박 원장의 말을 무시하고 의사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아들입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오자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치매라든지.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박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뇌에는 이상 없습니다. 며칠 푹 쉬시면 회복되실 겁니다. 박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혜진이 의사의 팔을 잡으며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세히 좀 봐주세요. 어머님이 평소에 오락가락하셨거든요. 헛소리도 하시고, 저희가 보기엔 치매가 확실해요.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진단서 좀 끊어주실 수 없나요? 의사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팔을 뺐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일단 입원실로 옮겼으니 가서 간호나 잘해드리세요. 의사가 자리를 뜨자 박민호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돌팔이 아니야? 딱 봐도 치매인데. 박 원장이 참다 못해 박민호의 앞을 막아서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 정말 너무하는군.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걱정은 안 하고 치매 타령이야? 당신들이 자식이야? 박민호가 박 원장을 거칠게 밀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 내 엄마 등쳐먹으려고 붙어있는 거 다 알아. 꺼져. 이제 법적 보호자인 내가 왔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 박민호는 박 원장을 밀쳐버리고 이혜진과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 원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가족이라는 법적 권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인실 병동, 김영숙은 링거를 꽂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릴 뿐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죠. 박민호와 이혜진이 병실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박민호가 침대 옆에 있는 김영숙의 명품 핸드백을 낚아채며 이혜진에게 던졌습니다. 혜진아, 빨리 뒤져봐. 인감도장이나 통장 있는지. 이혜진이 핸드백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다이어리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이혜진이 지갑을 열어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현금은 별로 없네. 카드는 많은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박민호가 누워있는 김영숙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이대로 못 깨어나면 더 좋은 거야.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내가 재산 관리 다 하면 돼. 의사가 멍청해서 진단서 안 끊어주면 다른 병원 알아보면 되지. 이혜진이 휴대폰을 켜보려다 잠겨있자 신경질적으로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오빠, 그 늙은 미술 선생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오늘 밤에 사설 구급차 불러서 아는 정신병원으로 옮기자. 거기 원장이 돈 좀 쥐어주면 멀쩡한 사람도 입원시켜준대.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숙의 손을 툭툭 쳤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얌전히 돈만 줬으면 이런 험한 꼴 안 보잖아. 그때 이불 속에 있던 김영숙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사실 김영숙은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질 때 이미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말의 기대조차 무참히 짓밟힌 김영숙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괴물이 되었구나. 김영숙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고. 김영숙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눈을 떴습니다.
박민호와 이혜진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느라 김영숙이 깨어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이 잠겨진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간호사. 화들짝 놀란 박민호와 이혜진이 동시에 침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깼어? 이혜진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침대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정신이 드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오빠가 어머님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맨발로 뛰어왔어요. 박민호도 재빨리 김영숙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나 민호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리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아들을 속상하게 해. 방금 전까지 정신병원에 가두자고 모의하던 입으로 효자 노릇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김영숙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김영숙은 잡힌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왔구나. 박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컵을 들이밀었습니다. 네, 엄마. 물 좀 드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딱 지킬 테니까. 그 이상한 미술 선생도 쫓아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 원장이 씩씩거리지도 못한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박 원장은 김영숙이 깨어난 것을 보고 반색하며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정신이 드십니까? 몸은 좀 어때요? 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원장을 가로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이 영감이 또 들어왔네? 나가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안정 취해야 한다고. 박 원장이 박민호를 노려보며 대꾸하려던 찰나 침대 위에 김영숙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원장의 시선이 김영숙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김영숙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박 원장에게만 보일 듯 말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켜보세요. 박 원장은 김영숙의 눈빛에서 서리빨 같은 결기를 읽어내고는 입을 다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민호는 그것도 모르고 박 원장이 자기 기세에 눌렸다고 착각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혜진아, 엄마 짐 좀 챙겨라. 여기 병원 시설도 별로고 내가 아는 좋은 병원으로 옮겨야겠다. 이혜진이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오빠. 거기가 공기도 좋고 요양하기 딱 좋다며. 어머님, 저희가 아주 편안한 곳으로 모실게요. 김영숙이 침대에 기대앉아 그들의 연극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는 듯한 혹은 이미 죽은 시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영숙이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헛된 꿈이 될 테니. 병실 안에는 가식적인 효도와 비릿한 탐욕, 그리고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며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이혜진을 재촉했죠. 박민호가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다 대며 김영숙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여기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제가 아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차 대기시켜놨어요. 김영숙이 박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됐다. 난 여기가 편해. 그리고 내 발로 걸어나갈 테니 휠체어 치워라. 박민호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다시 김영숙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니,
의사 말이 절대 안정 취해야 한대요. 고집 피우지 말고 타세요. 혜진아, 뭐해? 엄마 짐 다 쌌어? 이혜진이 핸드백을 챙겨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네, 오빠. 다 챙겼어.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거기 원장님이 아주 잘해주신대요. 김영숙이 입꼬리를 비틀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잘해준다? 정신 멀쩡한 사람 가둬놓고 약 먹여서 재우는 게 잘해주는 거냐? 박민호와 이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병원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김영숙이 베개 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기 앱이 켜져 있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젯밤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대로 못 깨어나면 더 좋은 거야.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내가 재산 관리 다 하면 돼. 오빠, 그 늙은 미술 선생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오늘 밤에 사설 구급차 불러서 아는 정신병원으로 옮기자. 박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혜진은 쥐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죠. 박민호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줘. 엄마, 오해야. 이거 다 엄마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닥쳤습니다. 박 원장이 휠체어를 막아서며 박민호를 밀쳐냈고 그 뒤로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이 선임한 한승리 변호사와 공증인이었습니다. 박민호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나가. 한승리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되시죠? 저는 김영숙님의 법률 대리인 한승리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박민호 씨가 김영숙님에게 하는 모든 언행은 법적 증거로 체증됩니다. 뒤따라온 직원이 캠코더를 들어 박민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박민호가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악을 썼습니다. 변호사? 웃기고 있네. 엄마가 치매기가 있어서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이 사람들 다 내보내요. 김영숙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병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김영숙이 박 원장에게 눈짓을 보내자 박 원장은 병실 구석에 있던 금고에서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김영숙이 실버타운에 입주하자마자 금고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김영숙이 박민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 유학 갈 때 기억나니? 박민호가 뜬금없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가 왜 나와? 빨리 병원 옮겨야 한다니까. 김영숙이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빛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민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박민호가 유학 자금을 받아가며 썼던 각서였습니다. 이거 내 글씨 맞지? 본인 박민호는 어머니 김영숙에게 유학 자금 및 생활비 전액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향후 부모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불효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릴 시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박민호가 종이를 뺏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재빨리 뒤로 뺐습니다. 박민호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참나. 10년도 더 된 종이 쪼가리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효도하고 있잖아. 병원 데려간다고.
한승리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영숙님은 박민호 씨를 상대로 증여 해제 및 원상 회복 청구 소송과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 소장입니다. 박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소송? 엄마가 아들한테 소송을 건다고? 그게 말이 돼?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결혼식장에서 김영숙님을 폭행했고 어젯밤에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모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폐륜 행위이자 범죄입니다. 이혜진이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이 이혜진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도 똑똑히 들어라. 민호 유학비 3억, 너희 결혼할 때 해준 전세 자금 2억, 그리고 그동안 민호가 사업한다고 가져다 쓴 돈까지 합쳐서 총 7억이다.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 박민호가 기가 막힌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7억? 미쳤어?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식이 부모 돈 좀 쓴 게 무슨 빚이야. 김영숙이 침대 옆 협탁에 있던 물컵을 들어 박민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박민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영숙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자식? 내 자식은 죽었다고 했지. 넌 그냥 돈 뜯어내려고 온 강도야.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박민호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습니다. 좋아, 법대로 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 치매 진단서 끊어서 무효로 만들 거야.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영숙님은 어제 입원 직후 신경정신과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인지 능력 매우 우수함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셨습니다. 박민호 씨가 억지 주장을 펼칠수록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박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박민호가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사기야. 엄마랑 저 늙은 변호사가 짜고 나를 속인 거야. 이혜진이 상황 파악을 끝내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7억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생긴 남편과는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박민호가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야, 혜진아, 너 어디가? 같이 해결해야지. 이혜진이 박민호의 손을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7억? 미쳤어? 나 그 돈 못 갚아. 오빠가 알아서 해. 우린 끝이야. 이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박민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열린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김영숙에게 기어가 매달렸습니다. 엄마, 혜진이 간 거 봤지? 나 이제 혼자야. 엄마밖에 없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김영숙이 박민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전액사회에 환원할 거다. 재단 설립 서류에 이미 도장 찍었어. 너한테 남겨줄 건 네가 갚아야 할 내 병원비와 소송 비용, 그리고 내 빚뿐이다. 박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엄마 돈 많잖아. 그림 팔아서 번 돈 다 어디 갔어? 박 원장이 병실 밖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박민호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박 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환자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계속 난동 부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박민호가 끌려가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엄마, 나 아들이잖아. 돈 좀 줘. 제발. 김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박민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서늘하지만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승리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는 제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쉬십시오. 김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제 손으로 자식을 끊어내는 고통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박 원장이 다가와 김영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김영숙이 박 원장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은 붉은 물감이 되어 캔버스에 다 쏟아부었으니까요. 김영숙이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정말로. 그것은 끝이 아니라 김영숙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예상대로, 아니, 김영숙의 기대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박민호가 근무하는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로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박민호가 종이를 구겨 쥐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월급을 압류한다고? 보증금까지? 옆에 있던 동료 기사가 박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민호 씨, 이거 큰일 났네. 통장도 다 막혔을 텐데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빚이 얼마나 되길래 이래? 박민호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5억을 갚으래. 엄마가 나한테 5억을 내놓으래. 그날 저녁 박민호가 살던 좁은 원룸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에는 이미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혜진이 짐 가방을 싸놓고 팔짱을 낀 채 박민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힘없이 신발을 벗으며 이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나 월급 압류당했어. 당분간만 좀 아껴 쓰자. 내가 야간 배달 더 뛸게. 이혜진이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박민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야간 배달? 웃기지 마. 평생 배달만 해도 그 빚이자도 못 갚아. 이거 받아. 이혼 서류야. 박민호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덜덜 떨며 이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남이야?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이혜진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짐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힘들 때? 이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망한 거야. 내가 미쳤다고 빚쟁이랑 살아? 오빠네 엄마가 오죽하면 아들을 고소했겠어? 나도 오빠 질려. 지긋지긋하다고. 박민호가 이혜진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혜진아, 가지마. 나 버리지 마. 너까지 가면 나 진짜 죽어.
이혜진이 뾰족한 구두 굽으로 박민호의 손을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나도 위자료 청구하려다가 오빠 거지라서 봐주는 거야. 다신 연락하지 마. 쾅! 현관문이 닫히고 박민호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박민호의 입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혜진이도 갔어. 다 갔다고.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내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김영숙 시니어 예술재단 설립 및 기부 서약식이라는 현수막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김영숙이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김영숙은 단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 박 원장과 법률 대리인 한승리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김영숙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이 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김영숙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김영숙이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이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산과 그림 판매 수익금 전액인 50억 원을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시니어 예술가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장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작가님, 전 재산을 기부하시면 자녀분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숙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은 이제 제 그림과 제가 후원할 수많은 시니어 예술가들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그 시각 박민호는 찜질방 구석진 곳에 누워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진 그는 며칠째 찜질방을 전전하며 식혜와 구운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더부룩한 수염과 떡진 머리, 며칠 동안 갈아입지 못한 땀 냄새 나는 티셔츠 차림의 박민호는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어머니 김영숙의 화려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김영숙 화가 50억 전액 사회 환원. 내 자식은 예술가들. 자막을 본 박민호가 먹던 계란을 목에 걸린 듯 컥컥거리며 뱉어냈습니다. 박민호가 텔레비전 앞으로 기어가 화면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50억? 50억이라고? 저게 내 돈인데. 엄마, 저걸 왜 남한테 줘? 나한테 줘야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민호를 흘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술 취했나? 왜 저래? 박민호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흐흑. 엄마, 나 지금 찜질방에서 자는데 엄마는 호텔에서 50억을 쓴다고? 이게 말이 돼? 너무하잖아. 진짜 너무해. 박민호의 눈물은 후회라기보다 억울함과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패륜은 생각지 않고 눈앞에서 사라진 50억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단 설립 행사가 끝난 뒤 호텔 라운지에서는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영숙은 샴페인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다가와 김영숙의 옆에 서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영숙 씨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더군요. 김영숙이 박 원장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제 손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원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김영숙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박 원장이 봉투를 열어 2장의 티켓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티켓입니다. 다음 달에 출발해요. 지중해를 돌아서 대서양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김영숙이 놀란 눈으로 티켓과 박 원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세계 일주요? 이걸 왜 저한테? 박 원장이 김영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제 남을 위해 살지 맙시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세상 이목.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요. 저랑 같이 떠나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황혼에 찾아온 가장 로맨틱하고도 담백한 프로포즈였습니다. 김영숙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지 온전히 김영숙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박 원장의 제안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우리. 어디든. 파티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호텔 로비 입구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민호가 찜질방 복장 그대로 호텔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민호가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린 채 안쪽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저기 있는 김영숙 이사장 아들이라고. 엄마 나왔어. 한 번만 만나줘. 보안 요원이 박민호의 팔을 꺾으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박민호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잡상인이라니. 나 아들이라고.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줘. 돈도 다 뺏어가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유리창 너머 라운지에서 그 소란을 지켜보던 김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원장이 김영숙의 시선을 가리려 했지만 김영숙은 손을 들어 박 원장을 제지했습니다. 김영숙이 창가 가까이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밖에서는 박민호가 김영숙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유리를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 봤지? 나야, 민호. 문 좀 열어줘. 나 혜진이랑도 헤어졌어. 엄마밖에 없어. 제발. 박민호의 입모양과 처절한 표정이 유리창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이 버린 쓰레기를 보듯 건조하고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김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어 혼잣말처럼 하지만 박 원장에게 들리도록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거지네요. 김영숙은 미련 없이 라운지의 커튼을 탁 소리나게 쳤습니다. 박민호의 모습이 김영숙의 시야에서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박민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김영숙은 뒤돌아서서 박 원장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저 춤추고 싶어요. 음악이 참 좋네요. 박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김영숙의 손을 잡고 홀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아한 왈츠 선율이 흐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천천히 스텝을 밟았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과 여왕 같은 기품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 춤을 참 잘 추십니다. 예전에 배우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이네요.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가 봐요. 커튼 밖,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진 박민호는 닫힌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 버린 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화려한 호텔 안의 봄과 춥고 비참한 박민호의 봄. 잔인하도록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호화 크루즈선 갑판 위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김영숙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선베드에 누워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책을 읽던 박 원장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김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원장이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김영숙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그림이 바다보다 더 시원해 보입니다. 이제 프로 화가 다 되셨어요. 김영숙이 붓을 내려놓고 주스를 받아 마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이죠. 예전에는 바다를 보면 저 깊은 물에 빠져 죽으면 편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쩌면 저렇게 팔할까 감탄만 나와요. 사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박 원장이 김영숙의 손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우리는 아직 젊어요. 내일은 산토리니에 도착하니까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도 많이 찍읍시다. 김영숙이 소녀처럼 볼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바람이 김영숙의 머릿결을 간지럽히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한국의 하늘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낡은 배달 오토바이에 위태롭게 매달려 빗길을 질주하고 있었죠. 헬멧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눈을 찌르고 싸구려 우비는 이미 찢어져 속옷까지 축축하게 젖은 상태였습니다. 박민호가 신호 대기에 걸려 멈춰서자 오토바이 엔진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쿨럭거렸습니다. 박민호가 헬멧 실드를 올리고 빗물을 닦아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우, 진짜 날씨 한번 더럽게 좋네. 배달 늦었다고 또 욕먹게 생겼어. 그때 사거리 대형 전광판에서 화려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비에 젖어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화면 가득 채운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김영숙이었습니다. 박민호가 숨을 헉 들이키며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전광판 속 김영숙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토크쇼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여행 에세이 나를 찾는 항해 100만 부 돌파라는 자막이 번쩍거렸습니다. 사회자가 김영숙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작가님, 황혼의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속 김영숙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보입디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박민호는 빗속에서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고 그 표정은 박민호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엄마는 저기서 저렇게 웃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박민호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고급 승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습니다. 빵, 빵.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박민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신호 바뀌었잖아. 안 가고 뭐해? 배달통 달고 길 막지 말고 비켜. 박민호가 화들짝 놀라 엑셀을 당겼습니다.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오토바이가 휘청거렸지만 박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전광판 속 김영숙의 환한 웃음이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부엌. 이혜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포대기로 업은 갓난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지만 달래줄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재혼한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며 이혜진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예, 애가 저렇게 우는데 젖도 안 물리냐?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전 남편한테 빚만 잔뜩 떠안고 왔다더니 하는 짓도 군뱅이가 따로 없네. 이혜진이 울음을 삼키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젖줄게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쫓아와 이혜진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 말을 하늘처럼 알아야지.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쯧쯧,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에서 쫓겨났지. 이혜진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김영숙의 여행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김영숙의 모습을 본 이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늙어서 저렇게 호강을 한대? 부럽다 부러워. 며느리가 아주 잘 들어왔나 보네. 그 말을 들은 이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영숙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용돈을 주며 웃어주던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이혜진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어머님한테 잘할걸.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내가 내 발로 걷어찼어.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습니다. 이혜진은 칭얼거리는 아이를 다시 고쳐 업고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크루즈선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선상 파티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호라는 이름과 함께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죠.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를 읽던 참이었습니다. 김영숙님, 박민호 씨가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배달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영숙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자식이 다쳤다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 원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어두워요. 김영숙이 고개를 들어 박 원장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난 1년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 비로소 찾은 평화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뒤를 돌아본다면 또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김영숙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까지 확실하게 눌러버렸죠.
김영숙이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던져 넣으며 박 원장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스팸 문자가 와서요. 박 원장이 안도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나가볼까요? 저녁 노을이 아주 장관입니다. 김영숙이 박 원장의 손을 잡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배 주변을 맴돌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김영숙이 난간에 기대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김영숙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김영숙이 먼 바다를 응시하던 눈길을 거두고 박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60년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어요. 마치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터널을 빠져나와서 진짜 빛을 보는 기분이에요. 김영숙이 두 팔을 벌려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붉은 노을이 비쳐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야 진짜 김영숙을 만난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 다시 뜨기 위해 가장 붉게 타오르는 순간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황금빛 물결을 가르며 유유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백길 뒤로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처럼 사라지고 그들의 앞에는 오직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아름다운 노을 속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황혼도 이처럼 찬란하기를. 오늘 들려드린 김영숙님의 이야기,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헌신이 독이 되어 돌아왔을 때 과감히 끊어내는 어머니의 결단력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 다시 뜨기 위해 가장 붉게 타오르는 순간이라는 마지막 대사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빛나는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김영숙님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